안녕하세요. 먼저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박철호라고 하고요. 지금 커리어아이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인하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23년 말까지 대체투자 분야의 펀드 매니저로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커리어아이에서 강의를 하다가 꼬임에 넘어가서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 공동대표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체투자 금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사들이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 같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이 알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 초에 여기 합류하면서 또 공동대표다 보니까 실제로 증권사나 보험사 또는 은행에 있는 인사팀이나 실제로 인사팀 위에 있는 상무님들을 제가 만나 뵈면서 커리어 하이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그쪽 분들에게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것들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로 한 15년을 해갔다면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는 지금 이제 금융권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0년도 초부터 이런 이제 주니어들, 사실은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아직은 숙련되지 못한 주니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가 어쩌다 보니 점점 주니어보다는 취업준비생이 많아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확대가 됐던 건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합격자분들이 이제 저희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인력들이 합격하다 보니까 나름 저희도 이제 나름의 명성이 좀 쌓여서 이제 이 사람 뽑으려는데 이런 사람 뽑으려는데 너네들 추천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헤드헌팅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레퍼런스 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책이 뭐냐면 특히나 증권사나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실력보다도 인성에 대한 검증들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세요. 실력에 대한 검증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질문 몇 마디면 끝납니다. 실제로 이따가 저희 이제 올해 진행했던 공채나 수시 채용의 질문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답변할 수 있어 없어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인성이 특히나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도라고 하는 건데 일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한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면접 한두 번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특히나 뭐 헤드헌팅뿐만 아니라 이 친구 뽑으려고 하는데 괜찮아? 라고 하는 질문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실제로 기업 채용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 유지 계약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셨거나 아니면 공고를 보셨던 회사들 중에 몇 군데는 저희가 짠 면접 플랜대로 면접들이 진행이 됐고요. 또 일부는 서류 검증도 저희가 제시한 기준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취업을 위해 가르치는 학원의 기능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져 있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을 대변해서 이런 기준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은 꼭 걸러야 된다라는 형태로 채용의 기준점도 좀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37개 대학교, 수도권에 있는 사실상 모든 대학교들을 다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저희 양성과정 기준으로는 이미 1100명 이상의 합격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합격 기록도 180개 이상인데요. 이제 금융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금융권에 기업이 많다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여기는 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만이에요. 막 신생 막 2~3명이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 돈도 내고 인정도 받아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합격한 기업만 한 180개 정도 돼서 저희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커리어아이가 뭐 지금 저희 과정을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가 나름 이쪽에서 계속 한 5년 정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채용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저희가 나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의 생각들을 이런 설명을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그걸 돌파하기에 저희도 계속 과정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채용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확실한 건 채용 규모는 점점 줄고 있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막 10,000명 뽑던 게 100명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진짜 야금야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문턱의 기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매년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이 높아지냐를 보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상승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202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취업의 경쟁률이 쉽게 그냥 150대 1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 처음 들어보실 법한 자산운용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에서 자산운용사가 지금 600개가 좀 넘거든요. 자산운용사라고 하면 펀드를 굴리는 회사들이고요. 원래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권은 나라에서 허가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은행도 보험사도 증권사도 나라에서 너네 요 정도면은 이거 업종해도 되게끔 허락해줄게 라고 하는 방식이라서 금융회사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2016년도부터 허가제가 아니라 특정 기준만 맞춰주면 다 통과시켜주는 등록제로 바뀐 게 자산운용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운용사가 600개가 넘어가는데요. 처음 들어보실 법한 그런 소형 운용사도, 그러니까 뭐 자산 규모가 한 5천억 내외 정도 되는 펀드 규모가 5천억 정도 굴리고 있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인턴 공고 하나 올리면 최소 100개 넘는 이력서들이 들어오는 시대예요. 이거는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점점 관심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아니면 증권사뿐만 아니라 운용사까지 관심이 같이 확장된 건데, 문제는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서류가 150개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양성과정 하면서 저희 특강 같은 것들을 계속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그 특강에서 제가 계속 정신교육 하듯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파하려고 하는 그 관문은 기업의 채용 과정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채용이란 게 뭐냐면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삼각형 같은 사람을 뽑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삼각형 같은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이 채용 과정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명 뽑는데 150명이 기본인 거예요. 그럼 150명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부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점점 채용 트렌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게 맞는 이유가, 삼각형이 점점 그냥 정삼각형이었던 게, 아니 그냥 삼각이면 됐던 게 이제는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 같이 아주 뚜렷한 삼각형으로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채용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금융권이라고 크게 보시고 계시겠지만 각 직무마다 색깔이 또 디테일하게 보자면 엄청 다르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금융권이라고 하면 됐다면 지금은 숲이 아닌 나무를 봐야 들어갈까 말까 한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진정성과 전문성이에요. 이 진정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해지고 있고요. 전문성은 말 그대로 실력 검증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동기와 실력이 있으면 합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입사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돈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처럼 굴겠다예요. 이 지점이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었냐면 사실은 경력직 채용의 관점입니다. 경력직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너 왜 이직할 거야? 두 번째, 너 얼만큼 잘해? 이거거든요. 이게 뭐 축구나 야구나 게임 같은 거 보시면 이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 경력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경력직의 기준이 그냥 고스란히 신입사원한테 가버린 거예요. 제가 펀드 매니저를 했었던, 처음에 사실 2020년도에 강의를 처음 하자고 했을 때 한참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채용 공고를 올리면 그때는 80~90명이 기본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취업 준비를 되게 힘들게 했지만 80~90장을 다 보면서 안 뽑았던 적이 되게 많아요. 당시에 저희 팀에서 공고를 한 3달 연속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300명 정도를 봤는데, 서류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제 입맛에 안 맞아서였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저는 취업 준비만,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만 1년 반을 했거든요. 채용 공고가 한 건도 안 올라와서 진짜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고,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다 잊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야 다 고만고만하잖아. 뭐야 못 써먹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제가 공고들을 냈지만 거르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어아이에서 처음에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강의한다고 했을 때도 저 안 한다 그랬어요. 야, 내가 무슨 학원 선생도 아니고 나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업계 주니어는 가르칠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네트워킹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취준생 뭐하러 가르치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변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뽑을 때 경력직처럼 대해요. 근데 인턴 월급을 주면서 인턴 업무가 뻔한 걸 아는데 자꾸 경력을 보려는 것처럼 똑같이 본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제 스스로 깨달았을 때 되게 놀랐었어요. 진짜 인간이란 게 이렇게 간사하구나. 저는 취업하고 싶어서 그냥 얼굴 모르는 사람 200명한테 메일을 막 보냈거든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저를 만나줬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뽑아줬던 팀장님이 되셨고 그때 저는 너무너무 간절했거든요. 근데 고작 10몇 년 지났을 때 요즘 애들은 그래 버리는 게 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불만인 건 제가 느꼈던 그 기조가 사실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공통사항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특히나 코로나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실력입니다.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다 돼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만 실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을 한다면 일은 사람하고 하게 되거든요. 또 팀하고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원칙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원칙만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판단은 누가 하냐? 저희가 하잖아요. 그 모든 게 실력이란 거죠. 일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동정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다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화했는지만은 좀 알자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출신, 지역, 학과, 성별, 나이를 볼 수 없어요. 이건 은행과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연합회, 보험연합회의 채용 기준에 그냥 써 있어요. 모든 은행과 모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블라인드로 채용해야 해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이게 증권사랑 운용사, 아마 증권사는 지금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뭐냐면 KB나 하나 같은 금융 지주 계열사들은 증권사, 운용사도 똑같이 확장돼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어서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뽑을 때 뭐를 보냐? 이름. 이력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 가장 상단에 있는 거. 이름,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학력사항, 성별, 전화번호. 이게 싹 사라진다고요. 이력서 가장 맨 첫 번째 문단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경력사항, 자격사항, 대외활동이에요. 이제 학벌을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랑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게 대외활동, 자격증, 경력사항밖에 안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어쩔 수 없이 기준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저희가 만나는 이제 증권사나 생명보험사 인사팀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도 학벌 좋은 애 쉽게 뽑고 싶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별력을 학벌로 도왔던 건 인정. 왜냐하면 과거에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변별력이 없어진 게 나라에서 시켜서 억지로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뭘 통해 변별력을 볼 수 있냐?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뭐 CPA를 오래 준비했거나 혼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시기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벌, 아무리 좋은 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싹 지우고 나서 보는 거죠.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아왔어? 저는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만나서 면접장 말고 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혼자 공부만 하는 게 지금 채용에서는 사실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자격증, 대외활동, 인턴 이런 각각이보다 그냥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많은 경험을 통해 성숙하는 거니까 이러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떤 사람인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추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건 나의 대외활동, 나의 자격증, 나의 경력사항 같은 학벌을 제외한 나머지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과연 보일까?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사회의 통념상 이러이런 활동을 해온 사람이면 여기에 관심이 있겠다라고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려고 하는데요. 전 진짜 학교 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학점이 4.2예요. 4.3 만점에 4.2고요. 대부분 A뿔이었어요. 대신에 학점을 너무너무 신경 쓰느라고 학교 생활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우리는 학벌까지 지워야 하잖아요. 학점은 보이거든요. 근데 밑에가 다 공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는 관심이 없었겠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자 먼저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양성과정을 하시게 된다면 저랑 같이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채용 담당자 또는 현직자가 나의 이력만 봤을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선입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만족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선입견이 되게 강력하다면 그걸 깨트릴 준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천문우주학과 출신이었고요. 천문학과 선배 중에 금융권에 간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80 몇 년도 학번이래요. 제가 이제 2003년도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 한 명 간 거는 저희 학교에서 금융권 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10년 차 됐을 때 이직을 할 때 이직하는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질문한 게 천문학과는 왜 가셨어요? 였어요. 이건 되게 실례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손흥민한테 대학은 왜 안 가셨어요? 물어보면서 이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마지막에 이직할 때는 저한테 거꾸로 오라 그래서 저는 갈 때 보너스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도 아니고 천문학과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력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건 어차피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무조건 잘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 또는 시험을 공부했거나 그러면 공백일 거잖아요. 그럼 그 공백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빠르게 밑에 있는 항목들을 채워 나아가야 한다. 자격증이 됐건 대외 활동이 됐건 경력사항이 됐건 일단 빨리 채우자. 그게 아니라면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에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하자. 시험 공부를 했다, 대학원을 갔다, 아니면 사업을 했다 등등 내용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써서 나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건데요. 3년의 퇴사율이 80%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50대 대기업의 이야기예요. 회사가 마음에 안 들건 내 스타일이랑 다르건 직무가 무언가 문제가 있건 다 상관없이 그냥 80%라는 숫자가 인사팀에서 저희를 만날 때마다 항상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발 안 나갈 친구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게 문제냐면 보통 지금까지는 3년 정도 가르쳐야 1인분을 한다라는 인상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늦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통념적으로 24개월은 일을 하면 1인분 한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AI가 또 GPT가 요즘 워낙 똑똑해져서 신입사원 한 명 뽑을 바에는 10년 차들 AI 월에 한 20만 원 결제해주면 생산성이 진짜 40~50%가 올라가요. 그래서 신입 뽑지 말고 어차피 키워봤자 나가고 남 좋은 일만 할 거면
AI 써줄게. 야, AI 4, 50만 원 내가 해줄게. 그래봤자 신입 월급보다 싸지. 그래서 기업 관점에서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취소하고 이제 3년차 공개 채용을 해요. 기업은 이제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이력사항에 과거에 의존했었던 학벌이 사라져버린 거. 그리고 뽑아도 나아가. 어떻게 걸러도 나아가. 그러니까 내가 굳이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돌파하셔야 되는 지점은 최소한 첫 번째로는 나가지 않을게 인 거죠. 이거는 진짜 나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면 처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저 안 나갈 겁니다 인 거죠. 두 번째로는 블라인드라는 면접에서 눈에 띄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일단 먼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하는 게 저 진짜로 진심으로 준비했고요.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준비할 것들이 조금 많긴 하는데 어쨌건 너네가 바뀌었다면 바뀐 거에 맞춰야 우리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채용하고 대학하고 가장 많이 다른 건 대학교는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뽑는데 기업은 수준이라고 하는 게 매년 달라지거나 아니면 안 뽑아도 그만이란 거예요. 지금 메타에 맞춰서 나 뽑고 싶게 만들려면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습니다를 말아야 되는 거고요. 진짜 하고 싶습니다의 관점이 결국 학벌이나 학과가 아니라 경력사항이나 대외활동에 무언가 활동들이 필요한 거겠죠. 거기에 필요하면 자격증도 따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점점 자기소개서 문항 같은 거 찾아보시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인사팀이 GPT가 답변할 수 없는 것들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엄청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인데 거르고 싶은데 자기소개서로 거르고 싶은데 글을 너무 다 잘 쓰기 시작했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진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나중에 쓰시면 체감하실 건데요. 특히나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채용 공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시면 깜짝 놀라요. 지금 시대의 공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봐라 이런 거예요. 공간에 대한 정의를 왜 다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그거예요. 운용사에 왜 오고 싶은지는 관심 없고 공간에 대한 생각을 얼만큼 깊게 있는지를 좀 보고 1차로 거르고 싶어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한 애들 중에서 운용사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 걸러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간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공간이란 게 뭔데? 이렇게 시작하면 글을 못 쓰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다른 이런 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은행, 보험사, 자기소개서 문항 다 보시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인사팀이랑 대화하면서 되게 느꼈던 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결국 어려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변별력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변별력을 높이려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GPT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알려주는데 너무 좋아요. 평균치를 알려주는데 너무 좋거든요. GPT가 못 쓰는 건 뭐지? 나 자신의 생각. GPT가 못 해주는 건 뭐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같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GPT가 답변할 수 없는 건 뭐야? 너가 했던 결정을 왜 했는지 그 생각을 말해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취업시장에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돌고 돌아서 원래 중요하다고 했던 자기만의 실력. 그 실력이 중요하고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금융 지식이나 업무 배경이나 업무 처리 경험 같은 건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이내에 80%가 퇴사하니까 우린 너희들을 키워줄 생각은 없고 이미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뽑아줄게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면서 가르쳐? 이거는 아니라고 많이들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그런 면접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현장에서 만약에 은행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면
현장에서 고객이 어떠한 이유로 큰 클레임을 걸었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게 롤플레잉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걸로 뭘 알고 싶으냐?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 먼저 고객을 진정시키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화가 난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시킬 건데? 너의 생각을 좀 얘기해봐. 너 진짜 현장에 앉아서 갑자기 앞에 있는 분이 막 서류 집어 던지고 하면 어떡할 거야?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부르면 우리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 얘기 들을 거야? 오케이. 어떻게 들을 건데? 난동 부리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고충들이잖아요. 해봤냐? 어떻게 할 건지 바로 이야기하라인 거고요. 특히나 PB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요청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면접장에서 업무 계획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내일 증권 면접이 있어서 저희 지금 학습관 하고 있는 친구가 내일 면접 보러 가거든요. 그 친구가 업무 계획표를 만들어 오라고 따로 연락을 받았더라고요. 업무 계획표가 뭐냐면 양식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입사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데 그 계획을 보통 팀장급부터 요구해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들이 가기 전에 계획 다 세워가지고 보고하고 뽑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한테 그 지점에 배치가 된다면, 너가 만약에 이 지점에 배치된다면 어떻게 영업할 건지 계획 제출해.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회사에서 키워줬던 걸 더 이상 안 키우니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키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취업 준비 방향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원한 회사마다 어떤 지금 시기에 왜 지금 그 회사에서 또는 그 직무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 이 세 가지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문화 또는 직무에서의 문화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들 또는 실제로 나는 결과물들이 있을 거고요. 플러스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위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화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디지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카카오뱅크나 토스의 성장이랑 완전 결을 달리해요. 카뱅이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점유율에 대한 걱정이었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업의 필요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은행의 면접에는 그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다 확장이 되면 은행에 돈 맡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돈을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거기서 채권 사면 끝이에요. 그럼 이자도 나와. 은행에 뭐하러 맡기겠어요? 굳이 계좌 개설 시간 한참 걸리는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회사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증권사의 PB는 더 이상 상품을 파는 중개인이 아니라 상품을 매니지먼트하는 정말 웨alth 매니지먼트 WM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만큼 PB는 지금 이 회사의 방향성을 WM, 웨alth 매니지먼트로 바꾸고 있고요. 웨alth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바로 PB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의 커스텀된 펀드 매니저가 되길 기대하는 거. 그래서 PB들에게 점점 많은 금융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영업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역량평가에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트북 딱딱딱 주고 와이파이 다 끄고요. 포트폴리오 제시하세요가 실제 면접 과정이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고객이 30억을 맡겼다고 가정하자. 어떻게 굴릴래? 아, 그러면 저는 국내 주식 70%, 해외 주식 30% 하겠습니다. 너무 러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섹터를 어디 쪽에서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여기도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뜨고 있는 AI 중에서 저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짜갈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제시까지 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와이파이가 꺼져 있어요. 어제 엔비디아 주가 얼마였지?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쓸 때 날아다니겠죠.
근데 막연하게 대충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 이제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업무, 이 태스크라고 하는 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태스크를 처리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 이런 성향 같은 것들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플러스 포부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커리어 플랜까지 세울 수 있다가 중요한 거고, 이걸 결국은 현장에서 글이나 말 같은 걸로 우리는 전달을 하고 답변을 하거나 자기소개서로 증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수시 채용들은 특히나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 줄 테니까 만들어 와. 뭐 GPT를 쓰건 뭐건 모르겠고 만들어 와. 라고 일주일 정도 기한을 주고 만들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했던 채용 동향에 대한 부분이에요.